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국어 수업을 함께 할 김대은 선생님입니다. 온라인 계약을 한 지 한 일주일 정도 되어 가는데, 이젠 좀 적응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제 제 목소리도 익숙하시고, 저도 이제 방에서 문 잠가 놓고 혼자 떠드는 이 녹음 환경에 아주 익숙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빨리 오프라인으로 계약해서 여러분과 눈을 맞추며 그리고 여러분과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수업을 빨리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너무 간절해요. 정말 이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학생의 반응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수업 때 나오는 표정과 태도를 보면 내가 이게 지금 수업이 잘 되고 있구나. 또 너무 지루한가? 이런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그냥 막 제 식대로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지루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많이 합니다. 이게 또 저 혼자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딱딱하게 이론 위주로 수업이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늘 재밌게 하겠습니다라고 마음은 먹고 오는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자, 그래도 어찌되었건 우리가 이 온라인 계약이라는 이제 처음 해보는 이 시스템에서 서로가 조금씩 배려하면서 또 저도 계속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새로운 작품을 만날 거예요. 지난 시간까지는 이성부 시인의 봄이라는 시 한 편을 봤다면 오늘은 이제 장르도 바뀝니다. 소설 한 편을 볼 건데 누구의 소설이냐? 화면에 나와 있죠? 알퐁스 도데라는 사람이 지은 코로니우 영감의 비밀이라는 소설을 우리가 오늘 만나볼 예정입니다. 일단 봅시다. 알퐁스 도데 이름에서 풍겨 나오는 외국 사람의 향기가 느껴지죠. 성이 알씨고 이름이 퐁스 도데라는 사람은 한국 사람은 아닐 테니까. 네. 자, 알퐁스 약간 이 어감이 외국 사람인데 특히 어느 쪽 외국 사람일 것 같습니까? 네. 미국보다는 유럽 대륙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럽에서도 알퐁스, 봉주르, 약간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입니다. 남프랑스의 그 님이라는 자그마한 도시가 고향인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되게 이름도 좀 되게 발음이 우아하잖아요. 말랑말랑 뭔가 이게 되게 부드러울 것 같지 않아요? 사람이 좀 뭔가 섬세할 것 같고 한데 실제로 이름값 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좀 성격 자체가 되게 감수성도 풍부하고 섬세하고 좀 마음이 여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이 사람이 이제 집중하고 있는 그 인물들 그리고 그 좋아하는 캐릭터들이 약간 그 좀 불쌍한 사람들, 좀 사회에서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일단 알퐁스 도데라는 작가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뒤에 가서 우리가 또 작품 해석을 할 때 우리가 작가와 작가의 성향과 작품의 관계를 놓고 해석을 할 때 그때 한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고요. 자, 바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잠깐 영상을 멈춰 놓고 미리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고 나서 내용을 같이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이었으면 진작에 같이 읽었죠.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영상을 다시 재생을 하기를 추천합니다. 네. 자, 학습
목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똑같아요. 이제 이 학습 목표 외우겠죠, 거의. 예. 자, 오늘은 소설을 읽고 주체적인 관점으로 내용을 한번 해석해보고 또 근거의 차이에 따른 다양한 해석을 비교하면서 작품을 풍부하게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0페이지를 펴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20페이지를 펴보시면 바로 등장인물이 소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등장인물은 총 4명으로 일단은 정리를 했는데요. 당연히 메인 주인공은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제목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 코로니우 영감이 될 거고요. 자, 그 옆에 있는 프랑스의 마마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이 프랑스의 마마이가 바로 오늘 우리 소설 속의 주인공인 코로니우 영감을 관찰해서 그 코로니우 영감의 이야기를 우리 독자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소설에서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사람을 우리가 세 글자로 부르는 명칭이 있어요. 그게 뭐였나요? 그렇죠. 서술자입니다.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서술자가 바로 이 프랑스의 마마이가 되고요. 이 사람의 직업은 거기 나와 있듯이 피리 연주자입니다. 자, 그리고 코르니우 영감은 최신식 증기방앗간이 출연하면서 풍차 방앗간이 몰락하던 시기에 프로방스 마을에 하나 남은 풍차 방앗간의 주인이다 라는 설명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코로니우 영감에게는 손녀딸이 하나 있는데 그 손녀딸의 이름은 비베트예요. 손녀인데 이 코로니우 영감이 손녀한테 별로 관심이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비베트는 이 집 저 집 옮겨다니면서 생활을 하다가 누구를 만났냐? 마마이의 큰아들을 만나면서 둘이 연인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마이의 큰아들이 나중에 결혼 허락을 받으러 우리 코로니우 영감을 찾아갔다가 이 코로니우의 영감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 아주 핵심적인 그 사건을 일으키는 인물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보면은 지금 이 교과서에 실려있는 20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코로니우 영감의 비밀이라는 작품이 실려있는데 전체를 다 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일부를 실어 놓은 거라서 뒤에 이제 그 앞부분의 이야기를 요약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자,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읽고 본격적으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부분의 줄거리를 보시면요. 아주 오래전 풍차 방앗간이 가득했던 프로방스 마을. 이곳은 밀을 빻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 덕에 항상 활기찬 분위기였어. 그런데 마을에 뭐가 들어서면서부터, 그렇죠. 최신식 증기 방앗간이 들어서면서부터 이곳의 풍차 방앗간들은 하나둘씩 문을 닫았답니다. 왜겠습니까? 증기 방앗간이 훨씬 더 많은 양의 밀을 빠르게 빻아주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느리고 작업 속도가 더딘 이 풍차 방앗간의 인기는 점점 내려가겠고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찾질 않으니까 점점 망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 프로방스 마을은 지금처럼 쓸쓸한 마을이 되고 말았지. 그런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다 망했는데 이곳에 오로직 아직도 꿋꿋하게 돌아가고 있는 풍차 방앗간이 딱 하나가 남아 있었는데 그게 바로 누구 거였냐면 그렇죠. 코로니우 영감의 것이었죠. 그런데 희한한 건 코로니우 영감에게 아무도 밀을 빻아달라고 주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없는데 방앗간은 계속 돌아가요. 어떻게 돌아갈 수 있지? 그래서 뭔가 요상합니다. 이상해요. 이 풍차 방앗간의 비밀은 무엇인지 들어볼까? 라고 하면서 앞부분의 줄거리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교과서에 실려있는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페이지로 와서 보면 어느 화창한 날이었네. 젊은이들이 내 피리 소리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지. 그날 나는 우연히 코르니우 영감의 손녀 비베트와 내 큰아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물론 나는 싫지 않았지. 코르니우는 한때 이 마을에서 존경받는 이름이었거든. 두 아이가 결혼이라도 한다면 코르니우 가문과 인연을 맺게 되는 것이니 전혀 나쁠 것이 없지 않는가라고 합니다. 자, 여기 지금 서술자가 바로 눈에 보여야 합니다. 어디에다 동그라미 쳐야 될까요? 그렇죠. 나입니다. 나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요게 이 나가 이 글에 이 소설의 서술자가 되는데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서술자가 되는데 이 서술자는 누구다? 아까 등장인물 중에서 그렇죠. 마마이가 되는 거죠. 마마이가 서술자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게다가 이게 마마일 수밖에 없는 게 피리 소리에 맞춰서 젊은이들이 자신의 피리 소리에 맞춰서 춤을 추고 있었다고 하니까 피리 연주가였던 마마이가 지금 나가 되는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우연히 손녀 코르니우 영감의 손녀 비베트하고 자신의 큰아들이 서로 사랑하는 연인 사이라는 걸 알게 됐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됐고 우리 마마이는 나쁘지 않았답니다. 좋았대요, 오히려. 왜 그러냐면 코르니우는 한때 이 마을에서 존경받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 아이가 결혼을 해서 사돈 관계가 되면 되게 한때 존경받던 사람과 사돈 관계가 되는 거니까 나쁘지 않았겠죠. 자, 게다가 그토록 예쁜 비베트라는 참새가 내 집 안팎을 종종거리며 오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그보다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나는 이 일을 서둘러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네. 자, 여기서 이 일은 뭐겠습니까? 그쵸? 이 둘을 맺어주는 것을 쇳불도 당김에 뺀다고 이제 코르니우 영감을 먼저 찾아가서 얘네 둘이 서로 좋아한다고 하니까 우리 얘네 둘 맺어줍시다. 서로 사돈관계 맺읍시다. 라고 얘기를 하려고 이제 서둘러 영감의 방앗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 그런데 글쎄 이럴 수가 있나? 자 역시 이 부분에서 지금 마마이 같은 경우는 되게 기쁜 마음으로 이제 이 자기 아들과 그 영감의 손녀딸을 맺어주기로 마음먹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코르니우 영감을 찾아갔는데 여기 그런데 이럴 수가 있나? 이 부분에서 지금 약간 불안합니다. 뭔가 이 기쁜 마음을 한 번에 상하게 할 수 있는 뭔가 뒤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영감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말이야 라고 하면서 뭔가 어이없는 말투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넘어가기 전에 요거 한 번만 챙겨갈게요. 여기 비베트를 어디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냐면 참새라고 있어요. 비베트라는 참새. 비베트 이꼬르 참새입니다. 비베트와 참새가 A는 B다. 비베트는 참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비베트를 참새에 빗대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용된 표현 방법은 A는 B다이니까 그렇죠. 은유법이 되겠죠. 자, 비베트가 참새에 빗대어질 정도면 되게 귀엽고 앙증맞고 예쁘게 생겼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쁜 아이가 내 며느리가 돼서 같이 이제 가족으로 지낸다면 기쁜 일이겠다라고 마음먹고 영감을 찾아가서 서둘러서 이 둘을 결혼시킵시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갔는데 영감이 우리 마마이를 대하는 태도가 그리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그 다음 장면을 보도록 하죠. 그 영감이 나를 그토록 푸대접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네. 네. 푸대접했답니다. 어떤 정도로 푸대접을 했냐면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문 앞에 세워두고 손님이 왔는데 문을 안 열어줍니다.
도무지 문조차 열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하는 수 없이 나는 잠을 통해 난 틈으로 내가 방앗간에 찾아온 이유를 낱낱이 설명해야 했네. 일단 지금 기분 나쁘겠죠. 되게 이제 그 서로 결혼시키려고 서로 결혼하자 서로 사돈 맺자라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갔는데 시작부터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그리고 정말 어이없게도 자기가 온 이유를 문 앞에서 그것도 자물통 틈으로 난 조그만한 그 공간에다가 이렇게 입을 대고 낱낱이 설명을 했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문전박대를 당하고 있는 동안에 고양이 한 마리가 그 마마의 머리 위에 위쪽에 창살 위에 올라 앉아서는 끊임없이 울더래요. 근데 이 소리가 마마의 귀에는 어떻게 들렸냐면 마치 악마의 숨소리와도 같은 울음소리를 내면서 이제 고양이가 울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들렸겠습니까? 지금 기분이 나쁘니까. 코르니우 영감이 자신을 푸대접한 것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니까 모든 게 다 안 좋게 들리는 거죠. 심지어 고양이마저 나를 무시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라는 거는 그만큼 마마이의 기분이 매우 상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마마의 기분이 완전히 상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코르니우 영감은 부채질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돌아가라고 소리를 치면서 이봐 자네는 그 잘난 필이나 불게 정 자네 아들 빨리 결혼시키려거든 저 증기 방앗간 가서 알아보란 말이야 라고 하면서 비꼽니다. 비아냥대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코르니우 영감의 말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상황 자체가 코르니우 영감은 증기방앗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겠어요? 그렇죠. 증기기관이 아니죠. 증기방앗간이 들어서면서 자기 먹고 살 길이 지금 막혔잖아요. 그리고 인기가 시들시들해지면서 좀 힘들었겠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되게 이제 그 증기방앗간을 바라보는 시선이 좋을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퇴짜를 맞은 거죠. 마마 입장에서는 제대로 퇴짜를 맞고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을 볼게요. 그런 말을 들었으니 나는 피가 거꾸로 솟을 수밖에. 그쵸? 아니 사돈 맺으려고 갔다가 애만 소리나 듣고 그렇게 문전박대를 당했으니 피가 거꾸로 솟는답니다. 엄청나게 화가 난 거죠. 하지만 분별 있는 내가 참아야지 어찌하겠나. 나는 하는 수 없이 영감을 내버려 두고 집으로 돌아왔다네. 그리고 내가 코르니우 영감에게 당한 일을 아들 녀석과 내 예비 며느리 비베트에게 이야기를 해주었답니다. 그런데 하지만 두 아이는 내 말을 믿을 수 없어 하는 것 같았어. 내가 사실이라고 거듭 말하자 아이들은 자기들이 직접 코르니우 영감을 찾아가 말해보겠다며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간청하더군. 처음에는 말렸지만 허락하는 수밖에 없었어. 그러자 아이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영감의 방앗간으로 달려갔네. 그러니까 지금 마마이 같은 경우는 이제 퇴짜를 당했으니까 얘네들이 너네 결혼 못하겠는데? 라고 하니까 아니에요 하면서 둘은 이미 마음이 통했으니까 저희가 가서 코르니우 영감을 설득하겠다. 그러니까 아버지라도 먼저 허락을 해달라. 마마이 먼저 허락을 해달라 라고 간청을 했죠. 그래서 처음엔 말렸지만 결국 허락을 해주고 나서 지금 비베트하고 마마이의 큰아들이 영감의 방앗간으로 달려가서 이제 설득하러 달려간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21페이지였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넘어갈게요. 23페이지로 갑시다. 자, 아이들이 방앗간에 도착했을 때 코르니우 영감은 보이지 않았답니다. 문을 이중으로 자물쇠를 걸어 놓은 채 외출을 한 모양인데 영감이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 합니다. 무슨 실수를 했느냐? 그렇죠. 사다리를 안쪽에다 들여놓고 가는 것을 깜빡한 채로 사다리를 문 옆에다가 세워두고 이제 외출을 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그 사다리를 이용해서 2층 창문으로 올라가 가지고
거기는 안 잠겨 있었나 봅니다. 그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어서 방앗간 안으로 들어갔대요. 도대체 코르니우 영감이 그 방앗간 안에 무엇을 숨겨놨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던 거랍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다른 풍차 방앗간은 다 망해서 돌아가질 않고 있는데 오로지 지금 우리 코르니우 영감의 풍차 방앗간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코르니우 영감이 어떤 행동을 그 전에 했었냐면 앞에 이제 생략된 내용인데 계속 그 자루를 이렇게 노새에다가 자루를 싣고 계속 자기 방앗간에다가 이렇게 날랐어요. 자루들을. 그 자루에는 당연히 뭐가 들었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죠. 방앗간으로 나르니까. 그렇죠. 밀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누구도 그 코르니우 영감한테 부탁을 한 사람이 없는데 계속 이제 일감이 있는 것 같아 보이고 계속 그 풍차 방앗간은 돌아가고 하니까 뭔가 이제 이상하다라는 느낌에 오늘은 이제 이 코르니우 영감의 비밀을 밝히겠다 하면서 이제 들어간 거죠. 이 둘이. 자, 이제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가 이제 위기 부분이에요. 실은 이제 소설은 5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 5단계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설의 구성. 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자, 지금 발단 전개 부분은 앞에 줄거리로 그냥 대충 나와 있는 거고, 이 부분이 이제 곧 코르니우 영감의 그 비밀이 발각되기 일보 직전까지 간 상태죠. 이제 발각이 되는 순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절정 부분이 될 거고, 그 직전, 바로 그 비밀이 발각되기 그 직전의 순간까지가 이제 갈등이 고조되는 위기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지. 자, 이제 넘어가서요. 절정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란 말인가?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나 봅니다. 방앗간 안이 텅텅 비어있던 거야. 산더미처럼 쌓여있을 줄 알았던 밀가루 부대는 하나도 없고요. 매일매일 옮겼는데 밀알 한 톨도 보이지 않았어. 심지어 벽이나 구석에 처진 거미줄 위에도 밀가루가 내려앉은 흔적이라고는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가 없었답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최근에 밀을 빻았다는 흔적 같은 건 어디에도 없었대요. 자, 이게 바로 누구의 비밀이었던 겁니까? 그렇죠. 코르니우 영감이 숨기고 숨겼던 비밀이었던 거죠. 어느 정도로 이제 그 풍차 방앗간이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걸 유추할 수 있냐면 항상 풍차 방앗간이라면 항상 풍기기 마련인 향긋한 냄새조차 나지 않았고요. 오히려 풍차 방아 위에는 먼지만 뽀얗게 쌓여 있고 그 위에서 말라 비틀어진 고양이가 꾸벅꾸벅 졸고 있을 때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요 장면 자체는 완전히 반전이었죠. 계속 풍차 방앗간이 돌아가기에 사람들은 겉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저기가 아직까지는 일감이 있구나. 나름 그래도 일을 하나 보다. 누가 맡겼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가 코르니우 영감의 비밀이자 극에서 요 소설 속에서 반전을 가져오는 장면입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할게요. 아래층도 썰렁하긴 마찬가지였어. 아래층도 썰렁하기는 마찬가지였어. 오래된 이불이 흐트러져 있는 낡은 침대와 옆에 벽에 걸린 누더기 같은 옷 몇 벌, 계단을 굴러다니는 빵 한 조각이 그 방에 놓인 것의 전부였다네. 방구석에 서너 개의 자루가 보였어. 그 자루에는 자갈과 허연 흙이 들어있었지. 그것은 다름 아닌 깨진 회벽 조각과 백토 부스러기들이었단 말일세. 자, 이게 무슨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아무것도 없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오히려 있는 것들도 되게 허름하게 그지없는 누더기 같은 옷, 게다가 뭐 계단을 굴러다니는 빵 한 조각이 전부였대요. 그런데 이제 방 한 구석에 그 서너 개의 자루가 보였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열어보니까 보통 방앗간에 자루가 있으면 그 안에 뭐가 있는 게 정상입니까? 그렇죠. 밀이 있어야죠. 그런데 열어봤더니만 밀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자갈, 허연흙, 회벽 조각.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풍차 방앗간들이 문을 닫으면서 이제 그 훼손이 좀 됐을 거잖아요. 안 쓰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나온 그런 그 조각들, 부스러기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자료에 담겨 있었던 거죠. 자, 이것도 역시 코르니우 영감이 숨기고자 했던 비밀 중에 하나였겠죠. 자, 이제 코르니우 영감의 비밀을 알겠나? 영감은 마을 사람들에게 아직도 자신의 풍차 방앗간이 밀을 빻고 있다고 믿게 하려고 저 자루를 노새에게 짊어지게 하여 오솔길을 오르내렸던 것이야. 그래, 맞아. 영감이 밀이라고 싣고 오고 가던 것은 바로 부서진 옛 방앗간의 폐기물들이었어. 그렇게 해서라도 풍차 방앗간의 명예를 지키고 싶었던 것이지. 자, 그러니까 이제 이 풍차 방앗간을 계속해서 돌렸던 그 코르니우 영감의 이유는 명예. 왜겠어요? 증기 방앗간이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풍차 방앗간이 꽤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밀을 빻아서 갖다 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겠죠. 그런 일을 한다는 것에 자부심이 있었던 이 코르니우 영감은 증기 그 방앗간이 나오면서 그렇게 이렇게 밀려나가는 그 현실을 좀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는 애써 괜찮은 척. 그리고 아무리 증기 방앗간이 인기가 있어도 나는 내 길을 가겠다. 그리고 절대 밀리지 않았다. 라는 약간의 자존심을 끝까지 마지막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빈 풍차 방앗간을 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불쌍한 코르니우 영감. 사실 영감도 증기 방앗간의 일거리를 빼앗긴 지 한참이 지났던 거야. 늘 풍차 날개는 돌아가고 있었지만 방 안은 헛돌고 있었던 거지. 아이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왔네. 그리고 내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지. 아이들의 말을 듣고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네. 나는 즉시 달려나가 마을의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었네. 그리고 말했지. 우리가 모을 수 있는 밀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코르니우 영감에게 갖다 줍시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고 밀을 모아 당나귀에 실어 코르니우 영감의 풍차 방앗간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자, 24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 증기 방앗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풍차 방앗간이 사용됐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겠습니까? 아직 기계나 이런 산업화가 되지 않았던, 그쵸? 산업화가 되기 전이라고 보면 되고, 증기기관이 등장했다라는 거는 이제 산업화, 기계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요 시기라는 거죠. 이제 농경 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 넘어가고 있는 그 중간 과도기, 그 중간 단계에서 이제 조금씩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었던 그런 그 사회적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자꾸 제가 증기기관이라고 하는데 미안합니다. 증기 방앗간 요 부분은요, 이 증기 방앗간이라는 것은 뭐를 상징하는 거냐면 산업화, 기계화를 상징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비베트와 그 마마이의 아들로부터 마마이가 그 풍차 방앗간의 비밀을 전해 듣고는 막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서술자, 즉 마마이, 프랑스의 마마이라는 이 서술자의 성격도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되게 막 문전박대 당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코르니우 영감이 마을 사람들 다 속인 거잖아요. 그러면 좀 이렇게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 비밀을 들었을 때. 그리고 이 비밀을 들었을 때, 좀 고소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죠. 왜냐면 지금, 문전박대 당해서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제 이 사람의 비밀까지 알게 됐으니까, 좀 쌤통이다,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우리의 그 마마이는 그런 그 마음이 아니라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마마이는 성격이 따뜻하고 배려심이 있는 인물이라는 거를 또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모을 수 있는 최대한의 밀을 모아서 마을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밀을 모아가지고 우리 코르니우 영감에게 좀 일감을 갖다 줍시다 라고 한 거죠. 그런데 이 또 마을 사람들도 착해. 그래서 밀을 모아가지고 당나귀에 실어서 코르니우 영감의 풍차 방앗간으로 향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볼게요. 지금 또 30분이 넘었는데 일단 여기까지 보고 제가 영상을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추가로 더 뒤에 부분 이어서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